강의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기도 하고 자료 준비하려고 사진 같은 경우도 많이 스크랩을 하고 보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해안가 쪽에는 굉장히 많은 뭐 강수량을 보이고 있고 내륙으로 올라갈수록 강수량이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부 같은 경우는 사막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는 거고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어렵게 써놓은 게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사실인데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강우 기록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강수량에 대한 기록. 강수량에 대한 기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수량에 대한 기록이 몇 년 동안 돼 있을까요? 추적 데이터.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그런 추적 데이터가 약 600여 년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이 있습니다. 베일리도 돼 있고요. 지역마다 돼 있고요. 특히 섬까지 관리한 그런 시대가 있었으면 섬에 있는 강수량까지도 측정을 해가지고 문서화해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그 외정시대 때는 일본 애들이 그 데이터를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유출할 수 있게끔 계산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뭐 50년 정도 아니면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마다 뭐 대홍수가 온다거나 기근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물을 좀 더 많이 저장을 해놓는다던가 아니면은 곡식을 더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저장 비중량을 엄청나게 늘려놓는다던가 이게 가능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점점 깨지고 있어요. 왜? 기후 변화라는 것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막에서는 눈이 내리지를 않나. 실제로 눈이 내리긴 하는데 사막에서 눈이 내리긴 하는데 아침이 되면 다 사라지긴 하는데 그 눈이 비로 바뀌어가지고 없던 지역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폭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폭염 때문에 뭐 오렌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던 곳이 한 번에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도 볼 수 있고요.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과수 같은 경우에는 1, 2년에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 6년, 8년 이 정도를 키워야지만 그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딱 1년만 기근이 지속이 되면요. 그런 나무들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한 번에 사라지고 거기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 따른 뭐 세금 내는 뭐 사람들이 없어지고 당연히 지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결국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가 점점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것들이 실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수 계속 설명드리자면 지점 강수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지점을 갖다가 측정하는 방식은 보통 이제 측정기를 이용해가지고요. 작은 면적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작은 면적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막 2.5 km 이상에 대한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레이더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기상청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기상 현황 해가지고 지도가 있는데 이상하게 원 바운더리로 해가지고 구름 모양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레이더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는 이제 단일 측정기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갖다가 지점, 감수,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강우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용 지역에서도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 활용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기준이에요. 뭐 산이 위치를 하거나 또는 좁은 면적에 한정적으로 폭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감지를 하지 못해서 데이터로서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증발. 이제 증발 같은 경우에는 무대 순환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요소고요. 특히 이제 건조 지역이라든지 반건조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제 증발류의 추정은 이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수량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증발률에 따른 어떤 호수의 담수량을 갖다가 계산을 하던가 그에 따른 식수 문제를 인해 가지고 식수를 얼마큼 만들어서 공급한다던가 이런 2차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증발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가고 있는 국가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증발률에 같은 이제 변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공간적 규모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증발률은 펜 증발법이라고 표준화된 국립기상부 클래스 A 펜을 사용해서 증발률을 측정을 하고요. 그 외 증발법으로는 자유수면 증발법, 호수 증발법을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신뢰성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수치든지 어떤 값이든지 간에 스탠다드로 딱 정해놨으면요, 그게 가장 효율이 좋고요, 단점이 좋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가지고 사용하는 값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호수 증발량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중에 호수 증발량은요, 그 펜 증발법 값 있잖아요. 거기다 0.7을 곱하면 호수 증발법이 나와요. 증발법에 대해서 값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증발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돌턴식이 나오게 되네요. 이 돌턴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본인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호수 표면이라든지 또는 다른 수체에서 이제 물의 손실을 갖다가 태양 폭사, 뭐 대기, 물의 온도, 풍속, 수면 이런 것들의 어떤 증기압 차이에 대한 함수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돌턴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증발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화 증기압과 수면이 대기 증기압, 수면 위 대기의 증기압 그리고 AB는 이제 경험 상수죠. 경험 상수고 U는 풍속이고. 근데 이 돌턴식이 나오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어떤 경험값을 갖다가 여러 번 더해보니까 1.22라는 이제 상수값을 만들어가지고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호수의 표면적은 70.8헥타르이다. 그거를 기준으로 호수의 이용량은 1.5배다. 댐에서 조달하는 호수의 유출량은 1.5고 이달의 절대 감수성이 7.6cm고 저장 부피는 65만 6배만큼 증가했다. 증가량은 루베와 센티미터 단위로 각각 얼마인가. 단 호수 바닥에서 유출되는 유량은 없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한 달은 30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이것도 제가 답지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시간을 보니까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침투. 침투는 우리 토양 내부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침투능이라는 게 나오는데, 침투능은 강우 강도, 토양 종류, 지표면 조건, 그리고 표면에 있는 식생에 따라서 변동하기도 하고요. 이제 침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튼식이 사용이 돼요. 호튼식이 사용이 되고, 이제 강우 강도가 침투능을 초과를 했을 때 호튼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문학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다른 물질수지 방정식이랑 마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시간당 질량 또는 시간당 부피 대신에 시간당 길이를 갖다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당 길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당 길이 단위를 갖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것에 따르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위 환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당 길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본으로 하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 이제 토양 종류에 따라서 침투능에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토양이 사질에 가까울수록 침투능이 높아지고, 또는 토양이 많이 다져졌거나 점토 함량이 높으면은 침투능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물이 공급에 따라서 빨리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침투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기간 동안에 침투하는 물을 갖다가 전체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포튼의 침투식을 갖다가 접근을 하면은 맨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포튼식을 갖다가 접근하면은 아래 같은 부피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시간에 따른 침투능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우 및 침투에 대한 양을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내고, 침투량, 유출량, 강우에 따른 어떤 침투능. 근데 이상하게 곡선을 보시면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그려져 있죠. 강도에 대비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요. 침투량 대비, 그러니까 유출량, 침투량 대비 강도는 그다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가 못하고요. 그 침투능 곡선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세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침투능을 넘어가는 침투량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런 그래프로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포튼식에서 쓰는 상수값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토양 종류에 따라서 이제 매개 변수값을 갖다가 구해낸 값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값을 표를 가져서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토양 종류에 따른 문제 제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수값 따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도 공학 계산기 많이 사용하시나요? 공학 계산기 가지고 계신 분 계시고, 핸드폰에도 공학 계산기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핸드폰 사용하는 거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해도 아마 문제랑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잘 유념해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천 유량. 하천에서의 실제 유량은 수초의 특정한 단면에서 물의 속도와 깊이를 수정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의 속도와 깊이 또는 기준점으로부터의 물의 높이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수위 측정값은 피트 또는 미터 단위를 사용해요. SI 단위에서는 미터가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그놈의 미국과 영국, 파운드 이런 데서 피트 값을 갖다 계속 제공을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피트 값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량 같은 경우에는 수로의 어떤 장소에서 측정이 됩니다. 이게 하천 유량 측정소라고 하는데, 저 오늘 이쪽 학교 출근하면서도 이제 하천 옆을 지나가는데 다음에 나오는 그림과 똑같은 걸 봤어요.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이런 어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뭐 초소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천이라든지요 강의 뭐 함유점, 유점 이런 데 보시면요 콘크리트 또는 가공으로 지어진 이런 하우스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하우스가 있고, 자, 그 전에 이제 왼쪽에 있는 피트랑 미터에 대한 이제 단위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도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도. 뉴스에서 홍수 났다 그러면 항상 비춰주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 비춰주죠 보통? 네. 잠수교에 붙어 있는 저 수위계를 갖다가 항상 비춰주죠. 잠수교가 잠겨 있으면 저 수위계에 몇 미터, 몇 피트까지 물이 수위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 유량 측정을 하기 위한 단위 수위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량뿐만 아니고 수심도 측정이 동시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측정소라고 하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24시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보통 데이터 값 받는 게 비가 안 올 때는 보통 1시간 정도마다 그 값을
중앙관리소 쪽으로 갖다가 값을 날려주기도 하고요. 이 값은요, 지자체, 소방, 경찰 이런 쪽 환경부까지 동시에 값을 전달을 해주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정부기관에 사무관 이상이 계시면 환경부 쪽에 가신다고 그러면요, 그쪽에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안에 있는 통제소라는 룸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모니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관습소에 대한 어떤 실제 현장 CCTV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CCTV라는 것도 있고 그 옆에는 그래프, 추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왜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가건물을 져가지고 꼭 정수정까지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이유는 일단 물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은 바다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죠. 파고가 뭐 2m가 넘었네요, 3m가 넘었네요. 그런 데서 수위 측정을 했을 때 그 값이 제대로 나왔더라. 아니면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하천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한번 불면은 이런 물결의 높낮이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값을 얻지 못하겠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런 정수점을 갖다 사용해서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천에 떠내려온 어떤 이제 나무라든지 협작물, 다른 이물질로부터 파이프라든지 밸브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수정들을 사용을 합니다. 큰 하천의 기준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동네 이제 작은 하천, 이제 시골이라는 이런 데 가시다 보면은 수로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농지에 갖다 물을 대기 위해서 수로라는 개념을 갖다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수로에 보면요,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컴퓨터 블록으로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하천이라든지 수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유량 측정용 뚝을 갖다가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가지주기 같은 거 갖다가 누궁을 탁탁탁탁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유량이 들어오는 것만큼 여기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가지고 지금 유량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정수정 하나 짓는데 몇 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근데 거기 들어간 센서링 같은 경우는 기본 1억 단위예요. 기본 1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작은 하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저런 관측용 뚝을 갖다가 콘크리트 블록을 해가지고 설치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하천 유량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런 하천 이런 조그만 하천도 수위 측정을 왜 할까요? 왜? 도대체? 아니 조그만 하천인데 굳이 이거를 갖다 데이터를 값을 매겨가지고 왜 보고를 하지? 왜? 이런 작은 하천 지류들이요, 결국에는 저런 정수정이 있는 큰 하천으로 합쳐져서 그런 모든 물량들을 갖다 미리 산출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댐 관리라든지 그 수문을 갖다 개방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곳에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큰 데이터를 갖다가 고정 또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으면 저런 작은 관측용 뚝 자체를 만들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소규모 관측용 뚝도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하수 수문학. 지금까지 지표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지표수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이 지하수의 중요성도 우리가 간과를 할 수가 없죠. 전체에 있는 수건에서 지하수는 전체 담수 기준 25.7%를 차지하고 있고요. 얼지 않은 담수의 98.4%를 차지해요. 우리 북부 가면은 얼음으로 해서 아이스버그 굉장히 많죠. 크게 많죠. 그게 다 얼음이잖아요. 그것도 물의 순환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물이거든요. 그것도 퍼센테이지 충분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얼지 않은 담수의
4%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채워지는 속도가 이제 물을 함유하고 있는 이제 지층 또는 대수층에서 퍼서 사용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팔 때는 지자체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쓰는 양도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하수라는 게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무한정 퍼서 쓰게 되면요. 한정된 자원인데 이쪽에서 많이 퍼서 썼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는요. 그 관정이 깊지가 않으면요. 물이 안 올라와요. 물이 안 올라오면은 당연히 물 공급에 대한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또 이제 비가 내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투는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노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산 지표를 통해 가지고 침투가 많이 돼가지고 지하수 수위는 금방금방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비가 안 올 경우가 최소한 한 3개월, 4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요, 지하수 수위가 확 떨어져요. 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이제 4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어떤 지하수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특이한 가뭄을 빼놓고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 침투라든지 해양에서 해수 침투라든지 섬 같은 지역에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화학적인 오염, 뭐 미생물 오염과 같은 현상이 어쨌거나 이런 지하수의 이 자연자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품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하천에다가 뭐 약품 뿌리던가 아니면 그냥 흙에다 뿌려버리면 비 오면 그게 그대로 침투를 통해서 지하에 있는 수면까지 내려가서 그걸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끌어다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거는 처음에는 수지공사인데 괜찮았네. 수지공사를 자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해수 침투, 화학적 오염, 미생물 오염과 같은 문제점을 갖다가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흐름의 요소해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불포화대, 포화대 이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또 지하수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수층. 이제 물이 토양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는 동안에 이제 뿌리 구역을 통과해서 불포화대라 일컫는 구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전차 이제 그림에서 이제 나와 있죠.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 그 불포화대의 지질학적 물질은 대부분의 물질의 이제 공급은 부분적으로 이제 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공간은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요 그림 있죠. 공기랑 물이랑 어느 정도 혼합되어 섞여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물은 수직으로 이동을 하고 모든 토양의 공급이 물로 채워진 구역에 이르게 되죠. 모든 구역의 공급이 물로 채워진 구역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구역을 갖다가 포화대 또는 침윤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화대에 있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라운드워터 지하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수평으로 흐를 수 있죠. 물이 꼭 중력에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암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침투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이제 수평으로 옆으로 흐르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양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을 갖다가 지질학적 표현으로 대수층이라고 부릅니다. 대수층. 그러니까 물이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지역 플러스 뽑아서 쓸 수 있는 지역을 갖다가 대수층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얘기죠. 대수층이 있으면은 그에 반대되는 게 있죠. 이제 비피압 대수층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제 불투수층으로 바뀌지 않은 대수층에서 포화대의 최상단 면을 지하수면이라고 부르는데 그림 보시면요. 이러한 종류의 대수층을 갖다가 수위 대수층, 비피압 대수층이라고 부릅니다. 피압 대수층이 있으면요. 여기 비피압 대수층. 그림 보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다음에 불포화대, 포화대. 지하 수면 바로 윗부분에서는요, 그 지질학적 물질의 공급이 작으면 물과 토양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물을 함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하 수면 상단 토양으로 물이 끌려오는 것을 갖다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고요. 모세관 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관 현상.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구역을 갖다가 모세관 상승대라고 합니다. 모세관 상승대. 그림 보시면 나오고요. 이 모세관 상승대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이 물로 포화되어 있어도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으로는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자유 배출이 안 돼요. 모세관 현상으로 해가지고 물을 머금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중력 때문에 자유 배출이 안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모세관 상승대에 있는 경사면 산 같은 경우에 허대로 물이 넘어가지가 않으니까요. 지하수가 되지 못하니까 산사태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안 좋은 결과가 산사태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모세관 현상에 이어가지고 침투가 되지 않고요. 산 겉에 표면에만 물이 가득 빠를 수 있을 만큼 스펀지처럼 막 흡수를 해요. 근데 이게 어딘가로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또는 지진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산사태라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압 대수층. 이제 대수층 위아래로 불투수층이 위치한 경우 피압 대수층이라고 합니다. 불투수층은 가압층이라고도 하고요. 가압층은 다시 난투수층이랑 반대수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난투수층은 이제 본질적으로 불투수층이고요. 반대수층은 대수층보다 낮은 투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분 없이 사용을 해요. 근데 그 학자분들이 나눠놓으신 거라서 그 용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층 내에 수압이 존재하는 경우를 자분 대수층이라고 하고요. 수압이 존재하는 경우를요. 그리고 대수층 내 수압이 충분히 높아가지고 대수층과 불포화대를 지나서 지표면까지 물을 밀어올릴 정도가 되는 경우를 유동 자분 대수층이라고 합니다. 유동 자분 대수층.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표면에 노출된 대수층은 함양구역이라고 합니다. 전전차의 페이지에 함양구역이라고 나온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표면에 노출된 대수층을 갖다가 함양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압력 수면과 수도. 피에조미터라고 하시죠. 피에조미터. 피에조미터를 갖다가 피압 대수층에다가 수직으로 세우면요, 그 마노미터에서 평형 상태에 이르는 지점까지 물이 오르듯 수압으로 인해서 물이 튜브 안으로 올라오는데 그 튜브 내 물의 높이를 갖다가 압력수도라고 하고요. 대수층 내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데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수층 내 압력을 측정하는 이 압력수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반정 내 수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요. 반정 내 수위를 사용해서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피에조미터에서 이제 평형 상태에 이르는 지점을 연결할 선들을 갖다가 압력 수면이라고 부르고요. 그 비피하는 대수층에서 압력 수면은 지하 수면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압 대수층의 압력 수면이 지표면보다 위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그 대수층을 통과한 관정에서 양수 없이 물이 자연스럽게 퐁퐁퐁퐁 흘러나오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그 관정이 통과한 대수층은 자분 대수층이라고 합니다. 자, 압력 수면과 수도 S는 동수경사 두 지점에서의 수차를 두 지점 간의 거리로 나눈 것.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쓰고요. 이건 좀 간단해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하는데,
A 지점은 8m, B 지점은 7.8m, C 지점은 8m, D 지점은 7.8m, A 지점과 B 지점의 거리는 40m이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동수 정사를 계산하세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전차에는 동수경사 저 식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값을 외워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단위는 미터로 나옵니다. 이거 문제 낼 거예요, 진짜로. 다 말해보시면 한번 말해보시면 흐름의 방향이 AC는 8m, BD는 7.8m 평행하네요. 길이는 40m. 고지대 빼기 저지대겠죠?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H2가 값이 몇이 될까요? H2가 값이 몇 미터일까요? H2 8m일까요? 7.8m일까요? 높은 지역 빼기 낮은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8m겠죠? 8m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위 앞에 8m라고 쓴 게 8.0m라고 썼죠.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습관을 8.0m고 그러면은 H1은 몇 미터예요? 당연히 7.8m겠죠. 자, 8.0 빼기 7.8 하면은 몇이 나오나요? 네, 0.2m
L가 나오고요. 이거를 그 밑에 있는 길이 L 40m로 갖다 나눠줬을 때는요 0.005m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AC의 같은 높이, BD의 같은 높이, 물의 흐름 방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저 식에다가 저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매우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남겨놓을게요. 이게 문제긴 한데. 자, 배수층.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하수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죠. 방향. 지하수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걸 구할 수 있는 식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지하수 오염물질의 이동을 예측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경우에는요. 지하수 흐름의 속도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앙리다 씨라는 이제 천문학자가 연구하는 내용이 그 컬럼 안에다가 모래 채우고 옆면을 갖다 기울여가지고요 물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대요. 이런 것들이 항상 하시는 게 있죠. 연구 업적으로 뭔가를 내놓죠. 항상 논문에다 발표하고 짜잔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자, 지하수 흐름이 이제 이속이 동수경사 및 투숙에서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질학적 물질 특성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걸 제가 발표를 냈습니다. 투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그 다공성 매체, 뭐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다공성 매체를 갖다가 물이 얼마나 쉽게 이동하느냐에 대한 척도입니다. 투수 개수. 달씨 같은 경우에는 달씨 선생님이죠. 달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흐름이 측류이고 배수층은 전부 포화되어 있을 때 흐름의 속도는 동수경사와 투수 개수의 비례함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 개수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물이 얼마나 쉽게 이동하느냐의 척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 같은 경우에는 그 조밀한 점토보다 자갈을 훨씬 잘 통과를 하겠죠. 네, 물이 자갈을 손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투수 개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다. 그럼 점토는 투수 개수가 낮다라고 합니다. 쉽게 통과하는 걸 갖다가 투수 개수가 높고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투수 개수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수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 입자 크기, 공급률을 포함해가지고 지질학적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달렸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지질학적 물질의 투수 개수는 여러 설명들에 의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 표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수 개수 공급률 해가지고 이미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투수 개수는 동수경사가 1.001 때 배수층의 단위 단면을 통과하는 유출량과 같으며 속도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미터 퍼 세컨드 속도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식도 잘 보실 거예요. K는 투수 개수, 거리 시간이고 그 뒤에 있는 식은 동수경사, 거리 대 거리. 전차에서 계산했던 내용이죠. 물의 유량은 다시 속도라고 불리는 비유량 V의 물이 흐르는 단면적으로 각각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달씨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수계수 K를 갖다가 정의를 갖다 표현하는 사파예요. 물의 흐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압층, 대수층, 불수층이 있겠죠. 그 안에서 동수경사가 1.00일 때 압력 수면, 그다음에 대수층 안에 1m, 2m 길이의 옆으로 흐르는 단면적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유출량을 갖다가 K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자,
중에서 단면적의 상당 부분은 고체 입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은 전체 단면적을 통과해서 흐르지 않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공극이라는 곳을 통해서만 물이 통과를 하고 있고요. 물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전체 면적 중에 정확하게 딱 잘랐을 경우에 고체 입자를 제외한 공극을 통해서만 물을 흐르게 된다. 물은 공극으로만 흐를 수 있고, 물의 평균 선속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물의 평균 선속도는 침투 속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달시 속도고, 지지하수 물질의 공급률을 갖다가 밑에서 분해서 나눠줍니다. 자, 공급률이라는 것은 대수층 전체 부피 대비 공급이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입니다. 저 단면적에 있는 부피의 비율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급률이라는 게. 근데 공급률은 계산이 되어 있죠. 전체 공급률도 계산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상수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6번째. 대수층이 붉은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대수층의 단면적은 925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달시 속도와 비류량은 얼마일까요? 붉은 모래의 투수계수가 몇인가요? K값이? 전차 표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붉은 모래 투수계수 6.9라고 되어 있죠. 표에 6.9 곱하기 12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고, 자, 표를 봅시다. 붉은 모래 붉은 모래도 5.2게 되죠. 이거 제가 다시 문제 올릴 때 이 값 제가 다리한산해 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또랑 값이 일반적인 투수계수에서 이거 공급률에 따른 퍼센테이지 차이에 따라 가지고 값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이제 상수긴 한데 붉은 모래 30%의 공급률을 보였을 때 일반적인 투수계수가 5.2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공급률이 달라지게 되면 그 값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거 알아주시기 바래요. 이 문제는 제가 낼 수가 없겠네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죠. 아래 그림과 같이 컬럼에 채워진 지제력적 물질은 붉은 모래이다. 압력 수면은 H1은 10cm, H2는 8cm이다. H1과 H2가 측정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0cm이며 단면적은 10제곱미터이다. 10cm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 컬럼을 흐르는 물의 선속도는 얼마인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위축되는 물의 선속도는 얼마인가?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이번 주에 할 강의 내용은 다 끝났어요. 끝났고 원래는 풀이를 더 해가지고 제가 이제 3시간 채우려고 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판서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PPT로 자료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받아들이시기 편하신지. 앞으로 계속 이 문제 풀이가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반응공학이다 보니까 이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숙지를 하셔야지만 될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판서를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다음 주에 수업이 없죠. 휴일이라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네요. 다음 주에 수업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총 이제 한 7가지를 갖다 준비를 해놨어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매주 해주시는 1문 해답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네 가지의 그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선택을 하세요. 네 가지 공식 중에 이번 강의에서 나왔던 네 가지 공식 중에 두 가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해서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어차피 다 보기 드리긴 할 겁니다. 문제를 보내주실 때 문제 풀이 답까지 해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뒤에 뭐 제곱 멘탈 해가지고 뭐 미첨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쓰시지 마시고 그냥 숫자로 써가지고 해주셔도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 풀이 답까지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값들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시 공유를 하실 수 있게 시험 전에 제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